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소수 대란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 중국과 이미 계약을 해놓았지만 통관에서 발목이 잡혀있던 요소 18,000여 톤이 이르면 이달 말 국내에 도착합니다. 이 정도면 국내 요소수 차량이 몇 달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1차 물량으로 300톤이 중국을 출발합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절차가 다시 시작된 요소 물량은 18,700톤. 이미 계약이 체결됐지만 중국이 수출 전 검사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며 묶였던 물량입니다. 현재 검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8,700톤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10,000톤입니다. 요소수의 요소 비중이 30%를 좀 넘는 것을 감안하면 3만 톤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매년 소비되는 차량용 요소수가 24만 톤이니 이 가운데 3만 톤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에서 그 물량만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당분간의 그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 300톤이 우선 다음 주 중국 현지를 출발해 이달 말쯤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력난으로 요소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중국은 지난달 15일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요소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물량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 제한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수출 절차가 재개된 계약 물량 18,000여 톤 외에 별도의 추가 물량도 국내로 들어옵니다. 외교부는 지난 9월에 계약된 산업용 요소 2,700톤도 최근 다시 선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요소 수입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났다면서 대체 수입처를 서둘러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중국산 요소에다 내일 군 수송기로 들어오는 호주산 요소수까지 더하면 정부는 두세 달 정도 요소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요소가 들어오면 요소수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정제된 물과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정입니다. 뭐 한 이틀이면 하루 이틀이면 되거든요. 차량용 요소를 가져오면 무리 없이 만들 수 있고요. 요소수 사태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차량용 요소 1,300톤, 베트남에서 확보한 요소 5,600톤, 내일 군 수송기로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27,000리터, 국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1,561만 리터, 여기에 군이 예비로 갖고 있던 20만 리터까지 다 합하면 2달 반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사재기 심리가 강합니다. 부산에서는 10리터짜리 요소수 375통을 쌓아두고 있던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친한 친구 둘이가 이제 저희 창고에 좀 뭐 며칠만 놔두놓으면 안 되냐라고 해서 그래 저는 놔두놓은 거고요. 내일부터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수입량이나 판매량, 단가, 재고량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했던 것처럼 요소수 재고량도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IC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외부로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그런 개발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네, 어제 하루 부인을 간호하겠다면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정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가능하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부정 비리에 엄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또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만약 검찰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도 가능하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러나 대장동 문제는 복합적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퇴직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그리고 지분 설계 문제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빨리 수사해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반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는 윤석열 후보의 제안에 대해선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 측은 이미 입건된 것만 8건이라며 특검 주장은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론하며 사람을 일부 잘못 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체포 당일 통화를 했다고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다는 생각이죠.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도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후보의 50조 손실보상 주장에 대해선 재정 정의에 어긋난다고 평가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란 질문엔 지금은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사주면 찍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 그런 생각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른바 개사과 논란에 사과하기 위해 광주 5.18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들 반발에 제대로 참배를 하지 못하고 사죄의 뜻만 밝혀야 했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찰 수백 명의 경호를 받으며 묘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고 적은 뒤 참배를 위해 추모탑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길 나오세요. 가짜 사과는 필요 없다며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윤 후보를 기다렸던 5.18 유가족과 단체들의 항의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윤 후보는 추모탑 앞까지는 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묵념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 통합과 호남의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의 일정을 포기하고 돌아선 윤 후보는 이번 방문이 정치쇼란 일각의 비판에 사죄의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후보는 전두환 씨의 비석이 있는 망월묘역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해 5.18 단체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과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일정대로 갈 뿐이라는 오만함과 일방적인 사과 행보에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목포의 김대중 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광주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처음 공식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손을 맞잡거나 귀옛말을 할 정도로 첫 만남의 분위기는 일단 좋았는데요. 대신 이 후보가 제안한 1대1 토론을 두고 양측은 오늘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처음 만난 건 한 언론사 주최 포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 후보는 축하 인사부터 건넸고 윤 후보는 성남지청 검사 시절 변호사였던 이 후보와의 인연을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뵀었어요. 보게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요. 아 맞아요. 연단에 오른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책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따로 마련하자고 거듭 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 꼭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며 이 후보가 말을 건네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자고 하자 윤 후보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 측은 예의를 표시한 것이지 특정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급적 매주 만나 1대1로 민생 현안을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수렁에 빠져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 후보 측은 다만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한 뒤 회동을 제안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삶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방치를 했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 이 집에서는 56살 아버지와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한 22살 아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아버지가 뇌졸중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지난 4월 하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아버지를 방에 방치한 채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존속 살해 혐의의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퇴원할 때 받아온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이 무겁지 않은 형량이라고 봤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서 살해한 폐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또 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방문해보라는 삼촌의 조언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핑거복시 지원해서 생활비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더불어 병행해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경제 능력이 없었고 초범이었던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청년이 짊어져야 했던 간병 부담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 간병인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비극적인 범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미래까지도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수근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3월 퇴근길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그 말 들은 순간에 딱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울고. 직장을 다니던 청각장애 어머니는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아껴보려 직접 간병도 해봤지만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 세세하게 잘 정리가 돼서 나오긴 해요. 요즘 유튜브에는. 허리도 이제 나가고 막 손목도 너무 아프고 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정말 울면서 그랬거든요. 그때. 역시 청각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지만 앞길이 막막합니다. 대학병원 수술비와 첫 달 치료비만 3천만 원. 둘째 딸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매달 250만 원이 넘게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찾아간 주민센터에선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집은 월세고 뭐 재산도 없고 뭐 지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1원도. 네, 단 1원도. 퇴원 전에 신청했으면 300만 원의 긴급 의료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빵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던 채림 씨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엄마의 엄마가 되었고 환자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꿈까지 포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좀 뜻으로 좀 이렇게 학업비라던가 그런 거가 좀 지원이 됐으면. 채림 씨처럼 10년 전 20살 때부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간병 중인 조기현 씨. 그 역시 작가의 꿈을 접어두고 건설 일용직을 전전해 왔습니다. 신청해보고 시도했었는데 결국에 아무도 못 받았었고 돌봄 부양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일을 떠맡기고 이 시스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외 일부 국가에선 이런 청년들에게 연간 수십만 원의 보조금이나 수백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돌봄 청년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통계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 2016년에 밝혀졌던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이 중대 결함을 현대차가 숨겼다는 사실이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야 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미국 당국이 이 내부 고발자에게 280억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가 당시 내부 고발을 했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엔진에서 들리는 금속성 소음. 달리던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고 엔진 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차에서 불도 났습니다. 운전자들은 피해를 호소했지만 현대기아차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터진 세타2 엔진 결함 사건은 MBC에 제보한 현대차 직원의 고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엔진에서는 차겠죠. 엔진에서는 그거보다 더 심한 불량은 없습니다. 소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손이라든지 엔진 파손, 소착, 화재 이거는 불량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량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6년 전부터 이 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내부 문건.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의 원인이 베어링 손상이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씨는 당시 현대차 품질 전략팀 부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감사팀에 먼저 은폐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응은 업무 배제였습니다. 감사실에 갈 때도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감사실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비장한 각오로 가는 거죠. 김 씨는 미국 교통안전국 한국국토교통부에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해고됐고 회사 측의 고소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80만 대, 국내에서 17만 대의 차를 리콜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김 씨에게 과징금의 30%인 280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 공익신고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가 1928일째입니다. 전 582일차에 벌금이 2억 1천만 불이 부과가 되었고요. 제가 하루하루를 머릿속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내부 고발자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주는 이유. 내부 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조리를 들춰내야 사회가 더 투명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처우도 미국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무자료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가 대거 드러났고 세금 29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롯데칠성 직원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포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한 자료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업계 동향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다 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전혀 없이 그냥 숟가락만 얹겠다는 건데 사실 제보하는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서 제보한 것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제보로 추징한 세금은 6조 6천억 원. 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준 돈은 667억 원, 1%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추징 세금의 18%를 제보자 포상금으로 줬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 이제 보상금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제도도 좀 개선하고 2011년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탈세, 횡령, 배임 같은 기업의 범죄 고발은 다 빠졌습니다. 기업 비리를 고발해도 신분 보장, 형사책임 감면, 포상금은 다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기업 비리 고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자는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국세청과 법무부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내부 고발한 김광호 씨. 미국에서는 280억 원을 받았지만 똑같은 제보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가 준 포상금은 2억 원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눈엣가시 같은 방송사 MBC를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을 시켜 장악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장악해 가고 있는지 MBC를 수시로 사찰한 문건의 원본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89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MBC 내부 협력자와 언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계획보다 늦어진다고 채근을 하기도 했고 MBC 내부자는 분발하고 있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취임 5개월. MBC 고위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찬에서 한 노골적인 언사가 상세히 써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 불법 파업 대응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문제 프로그램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각종 채널을 통해 파악한 청와대 쪽의 의중을 언급합니다. 특히 PD 수첩에 대해선 당장 없애버리고 싶다며 여권 핵심부의 좋지 않은 감정이 상상을 초월해 최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개혁이 주춤하고 있다는 국정원 수뇌부의 우려에 각별히 분발하고 있다는 다짐까지 덧붙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합니다. 프로그램 폐지와 제작진 퇴출을 논의한 문건들에는 배포선이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 홍보수석, 정무수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점이 나오거든요. 국정원의 독자적인 판단 기획이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노력, 그런 행동이 있었고 그것의 이제 증거가 이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 계획들은 구체적입니다. 문제인물 퇴출과 악성 프로그램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동원됐습니다. 실행이 더디자 질책이 이어집니다. 국정원은 경영진의 동향을 파악해 기회주의적 행태라 비판하고 MBC 내 종북 좌파의 해방구인 PD수첩팀 인사조치 등 와해 작업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8개월에 걸쳐 이뤄진 집요한 탄압. 결국 2011년 3월 최승호 전 PD 등 PD수첩 제작진 6명이 인사 조치됐고 라디오에서도 김미화, 김종배 씨 등이 줄줄이 하차했습니다. 이번 문건은 최승호 전 PD수첩 PD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았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물론 있었지만은 아마 이러한 문서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언론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도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 문건에는 MBC 기자와 PD 블랙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의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 딱지를 붙여서 국정원의 사찰 대상으로 삼은 건데요. 심지어 개인 통신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목록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손영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국정원 문건. MBC 종북 기자 및 PD 현황 블랙리스트입니다. 최승호 전 PD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 좌파 인물, 일선 PD들을 선동해 정부 비난 보도에 치중한다. 이 문건에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져 있는데 다수의 기자와 PD들에 대한 사찰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찰 대상자 정보는 전방위로 수집됐습니다. 심지어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점거 피해자 목록도 확인됐습니다. 역시 최 PD 외에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을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이 아직 많다는 뜻입니다. 자료들이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킹이 됐는지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더 명확하게 좀 규명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본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하는데 문서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나마 자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9개 중에서 3개는 부분 공개가 됐고 6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이름까지 지적해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하는 태도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17년 국정원 개혁위 조사 때도 국정원은 기밀이란 이유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보고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조금 불리하거나 파급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골라냈다면 그리고 은폐하거나 누락했다고 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찰 피해를 확인해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시한 정권 아래서는 수사가 되기 어렵거든요. 공소시효를 다른 죄보다 좀 길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난 8월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 사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제자리고 민간인 사찰도 종북이란 명분만 만들면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는 앞으로 이명박 국정원의 언론장악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오늘 공수처의 2번째 조사를 받고 조금 전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입건된 걸 두고 어떤 진술이 나왔을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수연 기자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오늘도 공수처가 제공한 관용차에 올라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일 첫 출석 때처럼 취재진을 따돌리며 차폐시설을 통과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파일 100여 장의 최초 전송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부하 검사들에게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는 한편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넘겨 고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지난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한 차례씩 조사한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검사가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했거나 직접 실행했는지도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손 검사 밑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 2명은 지 씨의 실명 판결문 검색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등에 대변인실이 연루된 정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별개로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윤석열 전 총장을 최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손 검사는 이 문건 작성 과정을 지휘한 인물이어서 관련 진술이 나왔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손 검사 조사는 지난번보다 짧은 7시간여 만에 마무리돼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병상에 여유가 있지만 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의료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60명, 1차 유행 당시 74명, 2차 160명, 3차 411명을 거쳐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중엔 60대 이상 고령층이 82%로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 10명 중 4명은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최근 한 주 이동량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다만 3차 대유행에 비해 하루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당시와 비슷한 400명대입니다. 백신 접종이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체 확진자 규모, 특히 그중에서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로 아직은 괜찮지만 수도권의 경우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인공심폐기인 에크모 33대와 인공호흡기 6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비의 부족으로 중환자실을 확충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을 서두를 계획인데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또 확진자에게 백신을 접종한 것처럼 돌파 감염자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수능을 8일 앞두고 학생 확진자가 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바뀝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준비한 응원 문구가 빼곡합니다. 하지만 정작 응원을 받아야 할 고3 학생들의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주부터 고3 전체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수능에 대비해서 혹시나 이런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7세에서 18세까지 학생 확진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10월 둘째 주 1,523명에서 점점 늘어나더니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주 2,576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수능 당일도 코로나 걸릴까 봐 좀 걱정이지만 수시 면접 같은 거 갈 때 좀 코로나 걸리면 못 가기 때문에 그게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66명, 자가격리 수험생은 12명입니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1곳에 400개 가까운 병상과 3천여 명이 응시 가능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수험생의 증가 등 만약의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자 추가적인 병상과 시험장 확보를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수능 전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나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와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하는데 2교시가 끝난 후 수험생이 직접 설치한 뒤 식사 후에 반납해야 합니다. 18일 수능이 끝나고 22일부터는 전면 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4.7%에 불과한 10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정책을 구체화할수록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 정책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고 야당 정책에는 재원 마련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일상회복과 방역을 동시에 지원하겠다며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상회복과 함께
이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내년으로 징세를 유예한 부가세 2조 원에 종합소득세 5조 원, 유류세와 주류세 납부를 추가 유예해 내년 세수로 9조 원 가까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예산심사에서 10조 원 안팎을 증액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동시에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을 제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이중잣대이자 즉흥적 발언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은 나라비시고 손실보상 50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50조 원 문제에 대해선 추가적인 언급을 아낀 채 여당의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서 걷겠다는 건 초유의 세금 밑장 빼기식 편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쓰면 3월 9일 선거 이후가 되니 자기들 생색이 안 난다. 우선 당겨서 외상으로 쓰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편법 중에 편법. 예산심사의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또 50조 손실 보상에 대해선 그런 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현실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미 20, 30대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선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보를 자세히 보면 20대 남자, 이른바 이대남을 향한 손짓이 유난히 커 보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번 함께 읽어보자며 오늘 오후 SNS에 공유한 글입니다. 홍카단,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를 도운 2030 자원봉사단 명의의 글인데 민주당의 문제는 페미니즘과 부동산이라며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 그렇게 하면 기꺼이 지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선대위 회의에서도 2030 남성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분석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동의했기 때문은 아니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만큼 외면해선 안 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일반적 정책으로는 매우 부합하고 맞는 말인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갈등과 문제를 일부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국 여성대회가 열린 어제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차별받는 건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남 공약을 당면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미 경선 때 여성가족부가 실질적 양성평등에 미흡했다며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와 예산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성폭력 처벌법의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 근절을 공약하고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언급한 발언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집결했던 2030, 특히 남성들의 표심이 현재로선 많이 분산된 만큼 이들의 이대남 공약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누가 멀리 여성인권을 팽개치나 경쟁하고 있다는 싸늘한 반응도 나오는 등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마약을 판매하던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1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구매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방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랍장을 열자 형광색의 마약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이 가방 안에서도 필로폰 등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약을 유통한 내용이 적힌 노트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저울도 있다. 형 여기도 많이 있어요. 운반책으로부터 압수된 마약 가운데는 신종 혼합 마약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101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국내 마약 유통 총책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SNS와 가상화폐를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돈 세탁을 하듯 마약을 팔고 받은 가상화폐 계좌를 여러 개 명의로 옮겨 갈아타는 이른바 믹싱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원과 대학생 등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산 14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던지기 장소, 좌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그 주변 CCTV를 확보해서 전남경찰청은 필리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마약 유통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고도 급증하고 있죠. 특히 전동 킥보드랑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사고의 원인이 킥보드에 있다고 해도 차량 운전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 승용차가 교차로로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은 6대4. 그런데 과실 비율이 적은 승용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했습니다. 킥보드 사고 시에는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하고. 지난 8월 출근길에 나선 A씨는 킥보드와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2층으로 걸어 나오다 인도를 타고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A씨는 허리와 발목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석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엄청 뭔가 센 게 발목을 콱 쳐가지고 제가 처음에 약간 고개를 못 들고 유모차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의 아픔이 아니었거든요.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받긴 했지만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였습니다. 뺑소니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서에서 정부의 뺑소니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를 친 전동 킥보드가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즉 PM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 법률조차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897건으로 2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서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그 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개인용 이동장치의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보험 가입 여부는 운영업체나 킥보드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40m 높이의 풍력 발전기 날개에서 얼음이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겨울이면 손바닥만한 얼음이 마치 포탄처럼 떨어져서 비닐하우스를 덮치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얀 겨울을 맞은 강원도 평창군 청옥산 600마지기. 해발 1256m, 산 능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불과 10에서 2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가봤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농업용 비닐과 부직포로 2중, 3중으로 덮은 천장이 포탄을 맞은 듯 구멍이 뚫려 너덜너덜합니다. 피해가 심한 비닐하우스는 10곳이 넘게 구멍이 뚫렸고 뚫린 구멍을 통해 눈이 소복이 쌓이기도 합니다. 주범은 다름 아닌 풍력 발전기. 발전기 날개에 붙어있던 얼음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천장을 뚫은 겁니다. 손바닥 크기부터 축구공만한 얼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벼락 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와보니까 그냥 그 오강덩어리만 한 게 그냥 이 직조 부직포거든요. 저게 엄청 질긴 그건데 그걸 뚫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실제 취재 중 얼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예방을 위한 대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비닐이 찢어지면서 난방 효과가 떨어져 겨울 농사를 아예 망친 게 한두 해가 아닐 뿐더러 사람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업체는 찢어진 비닐만 교체해 줄 뿐 다른 대책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심하라며 안전모를 지급해 농가들의 원성만 더 키웠습니다. 한 6, 7년째 계속 반복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한테 시끄럽게 하고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으면서 우리는 죽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청옥산 정상은 최근 차박 캠핑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으면서 주민은 물론 관광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네, 오늘 전남 여수 산업담진의 공장에서 5시간 넘게 기름이 유출돼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공장 직원들과 주민들이 방제 작업에 들어가서 다행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을 통과해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 시커먼 기름이 바위를 뒤덮었습니다. 흡착포를 뿌리고 진공 펌프까지 동원해보지만 하천을 뒤덮은 기름을 걷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자정쯤 여수 산단 오리온 엔지니어드 카본즈 카본블랙 원료유 저장소에서 원료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은 오늘 새벽 출근한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5시간 넘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공장 탱크에서 유출된 원료유는 130톤인데 이 중 일부가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리온 측은 5,000톤 탱크에 저장돼 있던 카본블랙 원료유를 300톤 탱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수위 측정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오전 7시부터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조기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회사에서 더 강력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이 밀물때라 다행히 기름이 바다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방제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수질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사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건설이나 토목공사에서 쓰는 수십 톤의 중장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옮기는 게 전부 불법입니다. 이 40톤이 넘으면 도로 위를 다니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이유경 기자가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쇠 말뚝을 땅에 박아 넣는 항타기. 토목공사에 꼭 필요한 중장비입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이 장비를 트레일러에 싣습니다. 공사 현장까지 실어다 줘야 합니다. 항타기의 무게는 부속품을 다 떼어내도 40톤. 트레일러 무게 25톤까지 합하면 65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40톤이 넘는 차가 도로를 다니면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옮길까? 트레일러 기사는 일단 기다립니다. 과적 이동 단속반의 교대 시간이 되자 그제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과적 단속 요원들이 4시 반, 5시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경기도 부천에서 의왕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 거리. 하지만 고속도로는 검문소 때문에 다닐 수 없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로 빙빙 돌아 2시간을 달렸습니다. 항타기에 옮겨주고 받는 돈은 80만 원. 하지만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적발이 되어버리면 우리 일 하나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안 싣고 다니고 싶어요. 웃기는 건 과적 단속을 담당하는 도로공사도 이런 수십 톤짜리 중장비를 쓴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의 과적 단속 검문소. 도로공사 직원이 직접 차단봉을 올려 중장비를 실은 트레일러에게 옆길을 열어줍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땐 단속을 빼주는 겁니다. 시장시에 이렇게 다니는 차들 그거 다 열어줘요. 아무 때나 싣고 나가요. 안 잡을게 그래요. 문제는 비현실적인 제도입니다. 불법 과적을 피하려면 중장비를 하나하나 분해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도 별로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운행허가를 받으면 분해하지 않아도 그냥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운행허가에 필요한 하중을 다 계산해야 하는데 하중 계산서 발급 비용이 다리 하나에 최소 800만 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다 내야 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국도로 갔을 때 다리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 하중 계산서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밤에 몰래 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미국, 호주, 일본, 유럽은 정부가 직접 챙깁니다. 운전자가 차량 무게와 바퀴 개수를 신고하기만 하면 정부가 안전한 경로를 알려줍니다. 국가에서 이제 교량의 상태 정보를 받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해주고 그걸 위반했을 때 이제 그 처벌을 세게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점 인식하고. 전국에 등록된 중장비는 17만 대. 정부는 이런 중장비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파악도 못하고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방역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격리를 피하기 위해서 수풀을 헤치고 탈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끌어주고 밀어주며 황급히 화단 담장을 오릅니다. 그리고는 줄을 지어 빽빽한 수풀을 헤쳐나갑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의 한 대형 건물이 코로나 의심 환자 방문으로 봉쇄되자 사람들이 몰래 탈출에 나선 겁니다. 영상에 나온 것만 수십 명.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역에 협조적이던 분위기에 균열이 생긴 건 코로나 제로로 불리는 극단적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첫눈이 내린 베이징시는 확진자가 있는 봉쇄구역은 눈도 옮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밀접 접촉자로 드러나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며 새벽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재우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관람객 3만 4천 명을 가둬놓고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격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용한 보험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격리가 되면 하루 최대 1,000위안, 18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시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수만 점의 미술품과 유물을 전시하게 될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의 위치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결합한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김환기의 대표작 항아리와 여인들. 한국의 1세대 여류 화가인 백남순의 1937년작 낙원과 독자적인 채색화를 남긴 천경자의 노을한 산책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곳입니다. 이건희 기증관은 9,700여 제곱미터 면적에 3개층 규모로 세워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중섭의 흰소, 모네의 수련 등 국내외 작가 246명의 작품 1,488점은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국보 216호 인왕 제색도와 보물 천수관음 보살도 등 작품과 유물 21,600여 점도 포함됩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이 구분됐던 국내에선 둘이 결합된 첫 사례입니다. 국가에 기증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박물관에서 모두 모아서 바로 이건희 기증관에서 함께 전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이건희 기증관 예정지로 종로구 송현동과 용산구 부지를 저울질했지만 경복궁과 미술관, 박물관이 모여있는 송현동 부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될 종로구 송현동 부지인데요. 이렇게 길모퉁이 하나만 돌면 박물관과 미술관이 밀집된 거리가 나옵니다.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에 이건희 기증관을 더해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이르면 오는 2027년 이건희 기증관을 완공해 개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세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행을 결정지으려는 두산과 3차전까지 끌고 가려는 삼성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이명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차전에서 기선을 제압한 두산의 상승세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1회 말 1사 1, 2루 기회에서 김재환의 적시타로 가볍게 선취점을 올렸고 양색환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까지 뽑았습니다. 반면 어제 두 차례 1사 만루 기회를 날린 삼성은 오늘도 만루에서 웃지 못했습니다. 2회 초 2사 만루 기회에서 김상수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두산은 삼성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2회 말 김재호가 삼성 우익수 구자욱의 엉성한 수비를 틈타 적시 3루타를 터뜨리며 선발 백정현을 강판시켰습니다. 이어 페르난데스가 2타점 2루타를 날려 점수를 5대0까지 벌렸습니다. 다급해진 삼성은 선발 원태인까지 투입해 급한 불을 껐고 3회 초 오재일의 땅볼로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타선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3회 말 박세혁의 적시 2루타에 이어 페르난데스가 자신의 세 번째 안타로 점수차를 다시 벌렸습니다. 4회 강승호가 2타점 적시타까지 터뜨리면서 두산이 5회까지 9대1로 앞서 있습니다. 오늘 두산이 승리한다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최초의 팀이 되고 삼성이 반격에 성공하면 모레 대구에서 운명의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아랍에미리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의조가 빠진 만큼 이번에도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대표팀 선수 중 가장 늦게 합류한 손흥민. 마사지 먹고 왔어. 박사님 봤는데 피곤하면 어떡해?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거고 피곤한다는 거는 사실 핑계죠. 25명 전원이 모인 첫 훈련이자 아랍에미리트전을 앞둔 마지막 담금질에서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헛웃음을 자아내는 몸 개그를 선보이는가 하면 훈련 내내 유쾌한 너스레를 떨면서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북박이 원톱 황의조가 빠진 이번 2연전에서 공격의 열쇠는 역시 손흥민입니다. 시리아와 3차전에서 2년을 이어온 골 침묵을 깼고 이란 원정에선 44년 만에 선제골까지 터뜨린 만큼 도우미보단 해결사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년 만에 가능해진 관중 입장은 더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한국에서 또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특혜잖아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선수들의 몫이고 수비의 핵 김민재도 단짝 김영권이 빠졌지만 무실점 수비를 다짐하며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팬분들도 이제 100% 들어오시고 저희가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4경기 동안 우승으로 현재 조 4위. 이제 원정 경기가 더 많이 남은 만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일전입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미국 대학농구 개막전에서 절정의 슛 감각을 자랑한 이현중 선수의 플레이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올해 미국 데이비슨대 3학년이 된 이현중. 적극적인 골밑 돌파에 동료들의 슈팅 기회를 살려주는 패스까지. 그래도 최고의 무기는 바로 정교한 3점 슛이겠죠. 수비가 막아도 꽂아넣고요. 먼 거리에서도 깔끔합니다. 오늘 개막전에선 3개 던져 모두 적중, 100%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멕시코 프로축구로 갑니다. 코너킥을 공중에서 잡아낸 골키퍼, 곧바로 역습을 전개하는데요. 엄청난 롱킥을 동료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린 초장거리 패스. 골문만 지키긴 좀 아까운 골키퍼네요. 마지막은 NBA입니다. 베이스라인을 파고들다 블록슛을 당하는 아테토쿤보. 소폭 기회에서 드리블을 치는데 또 한 번 가로막힙니다. 오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데요. 상대도 신경전을 펴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이번엔 더 높이 뛰어올라 강력한 덩크슛으로 마무리. MVP의 자존심을 제대로 보여줬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미국 대학농구 종료 1초 전에 터진 초장거리 결승 3점포입니다. NBA의 스테판 커리 못지않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은 사흘간 머물던 비구름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구름 사이로 간간히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충청과 남부 지방은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출근길 찬바람은 덜하겠지만 공기는 계속해 차갑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4도 등으로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방은 0도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겨우 0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도 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충청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수도권 북부는 낮 동안에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안동 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 들어 가장 춥겠고 주말에는 추위가 잠시나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